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이 전국 영화관에서 재개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상영관 수도 2배로 늘었고 영화 패러디물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중국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3번 확진자의 지인으로 마지막 접촉 후 16일 만에 나온 확진 판정이라 14일로 알려진 잠복 기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 설치된 열 감지 카메라 다수가 인체용이 아닌 산업용입니다. 산업용은 1도 안팎의 체온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장 시찰까지 나섰지만 여론 통제까지 더해져 중국 내 민심은 악화일로입니다. 한국당의 첫 전략 공천 대상인 태용호 전 북한 공사가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영입으로 1차 연재 영입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장이 어겼다는 현직 검사장의 비판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이라며 중앙지검장을 두둔했습니다. 세계 영화사를 바꾼 기생충의 여진은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기생충 재개봉 상영관에는 또다시 관객이 몰렸고 미국과 영국도 서둘러 상영관을 2배로 늘리는 등 뜨거운 열기에 화답했습니다. 기생충은 이미 2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과 더불어 긴급 재개봉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한 번 본 기생충을 다시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은 관객도 있고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운 재미가 있더라고요.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찾아낸 것도 있고. 호기심을 느껴왔던 기생충이 어떤 영화인지 처음으로 확인하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바로 보러 오게 됐습니다. 반지하라는 풍경인데 거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극장을 찾지 않던 관객들이 아카데미 수상 소식에 다른 영화들보다 서너 배 많이 몰린 겁니다.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감동을 느껴보시고자 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기생충 쇼크는 해외에서도 급히 반영됐습니다. 1천여 개였던 기생충 북미 상영관은 이번 주말 2,000개 이상으로 늘게 됐고 지난 7일 첫 선을 보인 영국에서는 136개 상영관을 400개 이상으로 늘립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약 2천억 원의 티켓 수익을 거둔 기생충. 그 기록의 숫자가 날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돌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기생충의 각종 패러디도 본물처럼 쏟아지며 웃음 짓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카 트로피가 돌잡이 용품으로 나오는 등 기상천외하고도 발빠른 마케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구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팬들은 봉준호 감독의 소망을 재치 있게 그림으로 실현해줬습니다. 화제가 됐던 영화 포스터 모서리에 잘린 다리 부분은 오스카 트로피로 이어 붙였습니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의 포스터는 친숙한 캐릭터들로 가볍게 재탄생했습니다. 포스터에서 주인공들의 눈을 가렸던 검은 부분은 선글라스 상품으로 나와 팔리고 있고 유명인이 구매해 SNS에 올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봉 감독이 들고 기뻐했던 오스카 트로피는 모형으로 만들어져 돌잡이 용품으로 판매돼 인기를 끕니다. 관련 서적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봉 감독이 직접 쓰고 그린 각본집과 스토리보드북은 어제 하루 1000부 이상 팔려나갔고 서점들은 재입고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매장에 있던 재고는 전부 판매되었고요. 오늘 급하게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서 지금 입고돼서 판매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판매 수량 꽤 많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짜파구리 관련 업체는 해당 요리법을 11개 언어로 만들어 SNS에 배포하는 등 영화 기생충에 대한민국이 웃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중국이 한한령을 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판 넷플릭스에서 기생충 예고편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대표 포털 사이트에선 기생충 수상을 두고도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설문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생충이 작품상을 수상한 게 옳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엄혜림 기자입니다. 살인범으로 몰린 아들을 구하려는 엄마의 사투를 담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지난 2009년 개봉 당시 봉 감독을 주목했던 시카고 트리뷴이 이번에는 기생충을 뽑은 아카데미에 대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유일한 아시아계 출신인 앤드루 양은 트위터를 통해 기생충을 봐야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 2017년 한류 콘텐츠 수입을 막은 한한령으로 막힌 중국의 변화도 불러오는 모양새입니다. 1억 5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중국판 넷플릭스, iQIYI 사이트에 기생충이 조만간 상영될 예정이라며 예고편이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재팬에는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에 납득하냐는 설문이 올라와 빈축을 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9천 명 중 70%가 납득이 간다는 답변을 해 설문 의도는 빗나갔습니다. 이런 행태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무슨 의도로 이런 설문을 올린 거냐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봉준호, 송강호, 이미경. 한국 영화사의 빛날 이름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었죠.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딱 잘 지켜. 내가 원래 손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부를 상징하는 박 사장은 영화에서 여러 차례 선을 강조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의 신경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하는 영화 속 장면은 실제의 감독과 배우, 투자자의 경험에 기초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명박 시절 강성 좌파 성향으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배우 송강호는 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가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정부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배제를 당했고 노골적인 퇴출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 역시 영화 강해와 변호인 등을 기획 투자했다가 박근혜 정권의 선을 넘어 2014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이 과거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소개하면서 자유로운 사회가 예술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어두운 반지하에 살던 주인공 가족이 선을 넘고 계단을 올라 햇살 가득한 지상에 스며들듯 봉준호, 송강호, 이미경은 블랙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이름이 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30대 중국 여성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와 함께 성형외과를 갔던 여성인데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30대 중국인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8번째 환자는 89년생 중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2월 10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 중. 이 여성은 지난달 세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의 지인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방문했는데 당시 이 여성과 함께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세 번째 확진자와 접촉이 확인되고 자가격리됐고 외부 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 조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세 번째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16일 만이었습니다. 11번째 확진자가 완치되며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추가로 격리 해제가 될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선희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3번 환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16일 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잠복기가 14일이라는 말과 배치되죠.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가 24일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맞는 걸까요? 잠복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28번째 확진 환자가 세 번째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은 지난달 25일입니다. 어제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고 확진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두 환자분의 마지막 접촉 시점은 1월 25일이 되겠고요. 집에서의 접촉이 되겠습니다. 16일 동안 잠복기였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감염 일자부터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두 환자는 지난달 22일과 24일 성형외과에 동행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에게 2차 감염된 여섯 번째 환자는 23일 식사를 했습니다. 무증상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중국인 여성은 성형외과 내원 뒤 진통소염제를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복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8번째 환자는 지난 8일 첫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계선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시간이 지나 다시 검사를 한 뒤에야 어제 양성으로 확진했습니다. 정부는 28번째 환자의 사례만으로 14일 자가격리 기준을 바꾸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환자는 자가 면역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중앙임상-TF는 국내 확진자 중 일부가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증세가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들은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격리치료 10일 만에 퇴원한 11번 환자도 자가 면역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중증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는 초기에 투여하는 게 이론적으로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겠다. 치료를 위한 약제로는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히드록시클로로퀸을 1차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은 부작용이 많아 사용을 권고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확진자들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이며 산소 치료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중국 우한시의 교민과 중국인 가족들을 데려올 세 번째 전세기가 곧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중국인 19명은 이 전세기를 타고 원래의 자기 고향 우한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준 기자, 비행기는 언제쯤 이륙할 예정입니까? 네, 중국 우한을 다녀올 3차 전세기 대한항공 K9883편은 1시간 뒤인 8시 45분 이곳 인천공항에서 이륙합니다. 전세기에는 의료진과 외교부 직원 등 신속대응팀 12명이 탑승해 교민들의 귀국을 돕습니다. 또 완치돼서 격리가 해제됐죠. 우한 출신의 국내 신종 코로나 1번 환자 등 중국인 19명이 이번 전세기를 타고 우한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3차 전세기에는 170여 명이 탈 것으로 알려져 1, 2차 전세기까지 합치면 모두 870여 명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민들의 중국인 가족도 온다고 하던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요. 네, 한국 국적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친족들이 전세기에 탈 수 있는데요.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서 출국 수속에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중국 당국이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해 교민들이 테너공항까지 오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우한 주재 총영사관이 중국에 긴급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세기는 내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자정부터 홍콩과 마카오도 신종 코로나 오염 지역으로 지정돼 두 곳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의 검역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유행하는 싱가포르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국에 대해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일본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크루즈선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35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14명이 타고 있죠. 우리 정부는 이들 한국인의 국내 이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공포의 크루즈란 오명을 얻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엔 승객 9명을 포함해 한국인 14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이송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다 감염병은 발생지에서 대응하는 게 원칙이란 설명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크루즈선 내에 있는 자국민 수송 계획은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총영사관을 통해 수시로 한국인 14명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 확진자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약품이나 김치 등 탑승 한국인들이 원하는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콜센터 상담원들은 그야말로 온종일 상담 전화를 받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600명이 하루 평균 2만 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상상이 안 되죠. 김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A4 용지에 적힌 응대 요령을 꼼꼼히 살핍니다. 계속 울리는 상담 전화에 상담원들의 안내는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교회 목사님 아들이 중국에 있다가 10일 전에 들어왔대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얘들을 보신 거예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어떤 불편 증상이 나타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괜찮은가 어쩐가 불안해서. 평소 300~400건이던 상담 전화는 하루 평균 2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에 가지 않았지만 증상이 있다는 전화부터 중국인 옆을 지나갔다거나 아랫집에 중국인이 사는데 괜찮냐는 질문까지 콜센터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상담 인력을 19명에서 질병관리본부 188명 등 556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상담원들은 잠시도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일반 감기일 수도 있는데 불안하신 이 부분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고요. 사실 그런 불안감 해소가 저희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인력 확충으로 상담 전화 처리율이 90%대까지 오른 가운데 콜센터는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마스크 가격이 치솟자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소비자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10건씩 접수될 정도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는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장당 1,000원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연락은 일요일부터 끊겼어요. 그분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회답이 없고 그래요. 다른 가이드도 이 판매자에게 150만 원을 입금했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결국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나 손소독제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하루 평균 약 10건씩 접수되는데 주로 가격 할인을 앞세운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격리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층을 나눴다고는 하지만 계단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심지어 여기 살고 있는 기숙사생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어제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화권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다녀온 학생들을 이달 말부터 기숙사에 격리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방학 기간 동안 기숙사에 잔류하던 학생들은 강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방을 빼라 해서 짐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불편해하고,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나 학회 같은 거 하던 친구들은 계속 있을 줄 알고 이제 한 건데 나가라 하면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지난주부터 중국에 다녀온 학생 10명가량을 기숙사 일부 층에 격리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격리층 운영 중 맞습니다. 지난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숙사 건물에 잔류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전 통보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잘 몰랐어요. 해당 기숙사 정문 앞입니다. 일반 학생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건물 내부와 외부 모두 격리 관련 공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학교 측은 격리 학생들의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격리된 층까지는 일반 학생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올라갈 수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제주는 직격탄을 맞았죠. 빈 비행기를 띄우느니 싸게라도 운행하자는 마음으로 제주행 저가 비행기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는 썰렁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로 떠나기 위해 찾은 김포공항.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수속할 때도 탑승할 때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공항은 승객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일 정도입니다.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다 이제 숙박이랑 예매가 돼 있어가지고요. 오늘 탑승할 제주행 비행기 티켓 가격은 단돈 6,000원. 인터넷에는 최저 3,500원짜리 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니 썰렁한 공항 내부와 달리 승객들이 제법 찼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단독으로 떠나면 2, 3일 전부터 편수를 줄이고 합쳐가지고. 항공사들이 하루 최대 10편 가까이 줄이고 커피 한 잔 가격에 항공권을 풀고서야 겨우 기름값이라도 건진다는 설명입니다. 금액이 낮은 거라면 그만큼 이제 예약이 저조하다라는 어떤 반증이지 않을까. 1시간여를 날아 도착한 제주공항. 신종 코로나 사태 직전만 해도 하루 평균 8만 명 이상이 이용하던 곳이지만 역시나 썰렁합니다. 1, 2월 방학 기간에는 항상 이용객이 많았던 제주공항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입국장 주변이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제주 지역 내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없는데도 사람들의 불안감만은 막지 못한 겁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업소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요즘 이를 악용해 업주를 협박하는 범죄까지 생겼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금요일 섬뜩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되게 막 미안하다는 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데 20번 확진자랑 밥을 먹었다 여기서 이틀 전에. 피해가 크지 않겠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 엄청 당황했었죠. 1, 2주 쉬어야 되니까 진짜 무서웠죠. 곧이어 이어진 금전 요구. 질병관리본부가 23번째 확진자 동선에 서대문구 마포 일대를 포함시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금전 요구를 수상히 여긴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전화번호는 일명 대포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해당 업소뿐이 아닙니다. 인근 다른 식당가에도 같은 번호로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장소들이 수일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했던 점을 악용해 이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가게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전화를 걸어온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직접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에 들러 소비 진작에 앞장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을 찾은 정 총리는 과도하게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공포에 지자체들은 입구마다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놨죠. 그런데 이 카메라 대부분이 산업용이라는 걸 아십니까? 산업용은 오차가 2도 안팎이라 측정이 부정확합니다. 그럼 사람 체온이 37.3도를 넘나 알아볼 수가 없겠죠.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출입구에 설치된 열감지 카메라입니다. 붉게 표시되면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카메라 기종을 확인해보니 인체용이 아닌 산업용 카메라였습니다. 인체용으로도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하진 않습니다. 낮은 거죠. 또 다른 구청에 설치된 카메라 앞에 서보니 약 33도로 측정되지만 체온을 직접 재보면 36.3도가 나옵니다. 3도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기준은 평균 체온 36.5도와 1도 차이도 나지 않는 37.3도입니다. 측정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내인 의료용 카메라가 아니면 정밀 측정이 어렵습니다. 3-4명을 넘어가면 동시에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점심시간 때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에 아무래도 직원들도 출퇴근하니까. 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문제입니다. 찬바람에 몸이 다 식은 채 들어오다 보니 열감지 카메라 앞을 지나도 소용없습니다. 의심 환자를 걸러내려 설치한 열감지 카메라가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만 100명 이상이 숨졌거든요. 사태 악화에 결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시찰에 나섰는데 우한도 후베이 성도 아닌 수도 베이징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오후 6시 현재 1,017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에 108명이 늘었는데 중국 보건당국이 사망자 수 통계를 낸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보건당국 집계로도 최소 7천여 명이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 수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의 설 연휴인 춘제가 끝나고 시민들이 고향에서 돌아와 속속 일상에 복귀하는 것도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태 확산 2달 만에 처음 베이징 병원과 질병예방통제센터 등 관련 현장을 방문해 환자들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100倍的打好这一场阻击战总体战打好这一场人民战争我们一定要树立信心一定会胜利的 사태의 근원지인 우한은 직접 가지 않고 화상통화로 대신했습니다. 바이러스 존재를 처음 폭로한 의사 리원양의 죽음과 시민기자 실종 등으로 중국 민심은 심상치 않은 상황. 이를 의식한 듯 시 주석은 인민들이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고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기업에는 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 뉴스 최영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기상 전 판사를 마지막으로 영입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20명 중 3분의 1이 법조인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태영호 전 북한 대사관 공사를 첫 전략공천 대상으로 내세웠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번째 영입 인재로 전국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내세웠습니다. 앞서 영입된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비판한 최 전 판사는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법개혁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의 입당식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선원 강제 송환을 비판하며 대북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강남과 용산, 양천 등이 출마지로 거론되는데 태전공사는 경호 문제에 대해선 정부 조치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영입 인재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내일부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험지 출마를 요청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옮겨 김두관 의원과 맞붙겠다고 했지만 당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정봉주 전 의원은 당의 부적격 판정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미투 폭로와 관련해 이미 2년 전에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냈는데 당의 처사가 너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공관위 결정은 수용하겠지만 당의 후속 조치를 보겠다며 사실상 역할을 달라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출마 의지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홍준표 전 대표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출마할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수도권 출마를 설득했던 김영호 한국당 공관위원장은 이미 할 말 다 했다며 홍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고향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에서 출마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통합 신당 논의에 들어간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이 만든 공천관리위원회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지금의 지도 체제도 유지하겠다는 생각인데 새 보수당 여기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기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체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 공관위도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기류였지만 김용호 위원장 체제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보수 재건을 위한 3대 원칙, 이 원칙의 성실한 이행과 이에 걸맞는 공천, 개혁적인 공천을 김용호 공관위가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공천권 때문에 신경전을 벌인다는 비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통합신당의 지도부 구성을 놓고서는 입장이 갈립니다. 한국당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에 새보수당복 2명과 다른 정당 몫을 배정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해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흡수 통합 방식인데 새보수당은 기존 지도부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면 대의를 그르치게 됩니다. 함께 내려놔야 하고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통합신당을 만든 후 곧바로 선대위 체제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검찰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어제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한 걸 두고는 유감을 표하며 사실상 이 지검장을 두둔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소에 대한 견제장치로 인권수사자문관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 어떤 면밀한 검토는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 기소 분리는 아직 검찰과 협의가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특수부가 존재하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엔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 검찰관이 특수부 사건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이 지검장을 두둔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 하자라는 당부가 회의의 주제였는데 그런 그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그러면서 이 지검장의 거부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참모진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추측과 예단으로 번복된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는데 검찰은 증거로 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장완석 전 선임행정관. 공소장이 공개된 뒤 처음으로 기소된 3명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내고 공개 반론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들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공약 개입, 단독 공천 의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이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번복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포함됐다는 건데 공소장은 정치 선언문이 아니라는 날선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가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 설명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이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친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수집된 증거 등을 통해 유죄 입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짜파구리 레시피입니다.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 레시피까지 이제 나왔나 봐요? 네, 영화 기생충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보통 3명이 먹는다면 짜파게티 2봉지에 너구리 1봉지의 배율로 먹는 게 가장 좋은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대충 먹는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무슨 정통 요리법이 있는 겁니까? 네, 기생충 대박에 맞춰서 해당 업체가 짜파구리 레시피를 유튜브 영상에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도 겨냥해서 11개 언어로 소개했는데요.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생산하는 곳인 만큼 나름 표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선 냄비에 적당량의 물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짜파게티 1봉지와 너구리 1봉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4분 정도가 지나면 물을 일부 남기고 여기에 짜파게티 스프는 다 넣고 너구리는 반만 넣은 뒤 올리브유를 섞어서 비비면 됩니다. 해외 유튜버들도 이걸 먹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네, 본인이 직접 요리한 짜파구리를 맛깔나게 먹는 영상인데요. 볼케이노 소스를 넣어서 만들거나 또 자장면용 면을 섞어서 만드는 새로운 레시피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짜파구리라는 게 원래 있던 레시피입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영화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네, 알아보니까요. 인터넷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90년대부터 PC통신 나우누리의 라면 레시피 게시판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유력하고요. 90년대 후반부터는 군대 PX의 숨은 메뉴로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13년에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윤민수 씨 아들 윤우 군이 짜파구리를 아주 맛깔스럽게 먹으면서 더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 분위기도 아주 좋겠네요. 네,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들어보니 세계 각국 소비자들로부터 짜파구리 문의가 매우 높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봉 전과 후를 보면요. 짜파게티와 너구리 판매 총액이 지난해 상반기엔 1,380억 원, 지난해 하반기엔 9.4% 증가한 1,5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국내 라면 시장이 정체됐었는데 기생충 개봉을 기점으로 인기가 훨씬 많아진 셈이죠. 주식시장에서도 해당 업체 주가가 오늘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야, 주가까지. BTS와 영화 기생충을 넘어서 이제는 한식까지도 한류를 통해서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반지하의 재조명입니다. 이것도 기생충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반지하라는 개념이 해외에선 생소한 구조라서 그런지 BBC나 아사히 신문 등 외신에선 반지하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반지하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네, 영국 BBC는 서울의 반지하에 사는 진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 BBC는 주민의 인터뷰를 상세하게 담으면서 영화는 허구지만 반지하는 그렇지 않다. 서울에는 수천 명 정도가 이곳에 산다라고 보도했고요. 아사히 신문도 서울 관악구, 마포구 등 반지하 주택을 찾아가서 반지하가 가난의 상징이라는 주민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BBC와 아사히 모두 반지하가 남북 갈등의 역사에서 유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잠깐만요. 반지하하고 남북 갈등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을 계기로 반공 분위기가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부가 저층 아파트 지하를 벙커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1970년 정부가 단독주택과 다세대 등을 신축할 때 지하실을 의무로 만들도록 건축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지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반지하고. 네, 1980년대 들어서 도시화가 급격해지고 인구도 늘면서 지하에 새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혀 빛이 들지 않는 창고 같은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정부가 1984년 법을 개정해서 지하층 일부를 지상으로 꺼내기로 한 겁니다. 이때 반지하라는 개념이 탄생한 거죠. 영화 한 편이 우리나라의 반지하까지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도 이제 고용 연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변호를 맡았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일본 문제에 민감하다는 식의 일본 언론의 비판에 대해선 자랑스러운 경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중단됐던 부처 업무 보고를 재개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노동, 환경, 농식품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고용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정년을 채운 직원이라도 이후 기업이 재고용 혹은 계약직 전환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또 늘리면 취업난은 물론 고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강제징용 갈등과 관련해 피해자 동의를 강조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를 변호한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개인 경험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 대원칙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김광현 선수가 스프링 캠프 공식 소집에 하루 앞서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처음 본 팀 동료와도 공을 주고 받으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선수단 소집을 하루 앞둔 세인트루이스 스프링 캠프장. 텅 빈 운동장에 김광현이 가장 먼저 나와 트랙을 달립니다. 메이저리그 첫 훈련에 숨차는 줄도 모르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이내 동료들도 하나둘 자율훈련에 동참했고 구단 관계자들과 현지 취재진은 김광현 주위에 몰려들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환영해주고 잘해준 것 같아서 진짜 내가 왔구나라는 느낌도 실감이 되는 것 같고.
김광현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5선발 자리를 두고 서너 명의 투수와 다툽니다. 경쟁자 중 한 명인 존 겐트는 김광현과 캐치볼 도중 전력 투구하듯 세게 던지며 기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시즌 들어갈 날이 거의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잘해왔던 거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여줘야 될. 김광현은 오는 22일 첫 시범 경기 선발 투수로 내정될 만큼 구단의 큰 기대를 받는 상태. 기분 좋게 첫 훈련을 시작한 김광현은 내일 불펜 피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5선발 경쟁에 들어갑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마치 겨울이 끝나기라도 한 듯 오늘 서울은 한낮에 14.6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가장 포근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6도에서 10도가량이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다만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좋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먼지도 씻겨나갑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 30에서 80, 제주 산지에는 150mm의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는 10에서 3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이상, 그 밖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경기 북부를 따라서는 대기질이 조금 좋지 못한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는 내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겠고 내일 강릉의 한낮 기온은 11도로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이번 주말에도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멀쩡한 겨울 대파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해서 어쩔 수 없이 폐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대파를 사 먹는 일반 습자들은 값이 싸진 걸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릇된 유통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겠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